형사님의 결의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진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자칫하면요 영역이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셨는데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도 남몰래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제가 전북청 광역수사대 근무했을 때인데요. 이상한 첩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이거 수사를 해야 하나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피해자 부모님께 전달해드릴 때 그 참담한 심정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근데 않습니다. 어떤 첩보였길래 수사를 망설였을까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5년 8월 말 전주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이 어림잡아 1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난데없이 떼강도를 당했다라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참 진짜 황당하긴 하네요. 네. 90년대 초에 그 뭐 소위 지존파, 막가파 이런 애들 그렇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강도 살인을 저질렀었는데 피해자가 지금 20대 중반의 남성인데 10명이 몰려다니면서 금품을 강취할 정도의 큰 재력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순히 금품을 노린 강도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떼강도라는 말이 처음에 이제 믿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형사들이 첩보를 받으면 99.9%가 이제 거짓말이라도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을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한테 처음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또 한 번 당황스럽기를 겪었습니다. 왜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길래 당황스러웠을까요? 전화를 하자마자 막 성질을 내면서 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안 나가요. 한번 전화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떼강도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 느낌상으로는 이게 두려워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갖고 그 피해자 남성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걸어오는 걸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걸어오는 걸 보니까. 떼강도면은 이제 떼한테 맞아 폭행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막 얼굴이나 이런 게 좀 멀쩡해가지고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부터 황당한 첩보의 한가운데 있는 20대 남성을 재영 씨라고 부를게요. 네. 네. 형사님은 재영 씨에게 정식 조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원치 않으면 이거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오랜 침묵 끝에 서서히 그날의 일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형사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20여일 전입니다. 네. 8월 3일 새벽 2시경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전화한 사람이 누군데요? 네.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같이 한번 마셨때 합석했던 그 여자 친구 동갑내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끊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뭐하냐, 요즘 나 외롭다, 술이나 한잔 사줘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 만난 건가요? 예, 그 새벽인데도 전화를 끊자마자 여자가 있다는 술집으로 이렇게 달려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작 그 여성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왜 안 마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냥 드라이브는 하고 싶다고 차를 끌고 왔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자리를 파하고 그 차를 타고 이제 2~3시간 정도 달렸나? 이제 경남 진주까지 이제 갔답니다. 멀리 갔네.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이 다 됐고 이제 피곤하다면서 하루 묵었다 가자고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떼강도라는 이 10명의 떼강도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모텔에 들어가서 곧 아침이 밝았는데 여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딱 깼는데 주위에 10대 명의 남성이 이제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딱 뭐 주권 만남 이런 비슷한 거 하다가 당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이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께서. 상황이 다르다. 어떻게요? 보통 성매수자들을 협박을 할 때는 이제 돈 줄 만큼만 폭행 협박을 하고 그냥 돈을 갈취를 하는 수법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10대 명이서 막 우르르 몰려서 그냥 무조건 폭행을 하더랍니다. 뭐 그냥 단순히 폭행해서 끝나지 않고요.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긁어문도 하고 피던 담배는 다
몸에다 비벼 끄고 그러고 이제 밧줄을 목 매달고 샤워 교수로 목 조르고 이런 진짜 고문을 하더랍니다. 예. 거의 기절할 만큼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를 모르. 그러고는 이제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을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댑니다. 그래놓고 이제 신분증 줘라. 돈이 아니라 신분증이요? 예, 신분증. 이거 참. 신분증은 왜요? 신분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피해자 재영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내서 그거를 강취하려고 이제 했던 사금융을 통해서 작업 대출을 하는 이런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 3사 금융권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서류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 강취한 신분증으로요. 이제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그런 서류를 발급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3일간 계속 대출 시도를 반복을 합니다. 3일이나요? 아니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건데요? 재영 씨 이름으로는 600만 원 정도를 강취를 했고요. 그 지갑에 있던 6천 원까지 이제 뺏어가고요. 또그 재영 씨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을 해서 그것까지 이제 중국폰으로 팔아치우면서. 근데 이제 진짜 끔찍한 일은요. 취업 준비생이었던 재영 씨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 않자 상상치도 못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풀어주면 신고할 게 뻔하니까 죽이자. 아, 근데 그냥 죽이면 이제 아까우니까 뭐 장기라도 팔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공범들한테 한 겁니다. 끔찍하다 이게 진짜. 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나흘째부터는요. 이제 재영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주에 있는 버스 터미널을 시작으로 전주, 안산, 인천, 서울 등지 이렇게 오가면서요. 장기 매매 업자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영 씨 말로는 실제 그 장기 매매 브로커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 뭐 심장 2억, 간 1억, 뭐 신장 5천 뭐 이렇게 금액까지 주고 받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가 왜 갑자기 풀어준 거죠? 신고할 줄 몰랐나? 피해자들은 재영 씨가 당연히 신고를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 매매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끌고 다니다가 업자들하고 자꾸 이제 약속이 틀어지고 열흘 만에 이제 집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신고하면은 진짜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도 놓치지 않고요. 했겠죠. 그 여성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칼로 위협했었던 우두머리하고 그 여성하고 이제 커플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이제 장기 매매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여성이 직접 죽이진 못하니 중국 가는 배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매매업자한테 통째로 넘기자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저도 이제 좀 확신이 필요해서 그 피해자가 했던 얘기 중에 담뱃불로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은 이제 남아 있겠다 싶어서 양말을 한번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 개? 예. 형사님은 확신을 갖고 수사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추적의 화살은 재영 씨를 처음에 떼어냈던 그 여성을 향합니다. 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풀렸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요. 피해자가 그 여성의 나이하고 이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뭐 이름도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부르니까 성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재영 씨의 그 휴대전화 그 번호 착발신 내역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8월 3일 새벽 2시에 그 전화를 건 사람의 명의가 그 여성의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전화를 안 했을 거야. 일단 당연히 그랬겠죠. 네. 만약 경찰이 이제 추적한다는 소문이 돌면 피해자가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을 입력을 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 중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정도로 넓혀서 조회를 해봤는데 전국에 한 5만 명 정도나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사님은 낙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SNS, 얼굴책에 들어가서 같이 술을 마셨던 대학 동창들의 인맥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동창들과 친구가 맺어져 있는 같은 이름의 여성을 찾게 되죠. 게시물엔 사진도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얼굴책에 있는 그 여성분, 이게 재영 씨한테 이 여성분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거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무렵 왜요? 재영 씨와의 연락이 또 끊기고 맙니다. 그때 저도 좀 초조해지더라고요. 이제 몰래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제 범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무엇보다 그 여성의 얼굴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피해자하고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수사도 막혀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재영 씨가 이제 가족들과 같이 저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요. 재영 씨를 보자마자 와, 그 사이 뭔 큰일이 벌어졌나 싶었습니다. 왜요? 며칠 전에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며칠간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귀가해서는 3일 정도 말도 안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더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죠? 설마 또 찾아와서 또 끌고 간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일당들에게 이제 다시 납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야. 재영 씨한테 당장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이제 협박을 했고요. 집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재영 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고요. 이분은 왜 그랬대요? 대출을 또 받으려고 그랬었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또 노린 건가요? 이번엔 이제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차에 태우더니 서울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가더니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시키더랍니다. 뭘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가요? 예, 그 집에 있던 이제 가방인데요. 가방채 들고 나와서 그 내용물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납치된 날이 26일이었는데 또 29일까지 3일간 계속 끌고 다녔다고 하고요. 풀려나기 직전에 그 일당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자신들이 이제 입고 있던 옷하고 속옷까지 모두 이제 벗어서 이제 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서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또 협박했고요. 일단은 재영 씨한테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네. 빨리 그 여성의 얼굴을 재영 씨한테 확인해서 맞으면 빨리 잡고 빨리 시작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확인이 된 건 재영 씨를 꿰어낸 그 여성뿐이 아닙니다. 이 여성의 SNS에 현금 다발을 들고 같이 웃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로 일당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네. 이 패거리의 우두머리를 유 씨, 그의 여자친구를 이 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전주에서 함께 살았고요. 네. 특정한 직업 없이 작업 대출로 수수료를 떼어먹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인 유 씨는 사기와 같은 전과가 수두룩했고요. 동거하던 대로 바로 가셨죠? 예, 그 신원을 파악하자마자 네. 주소지로 갔는데 네.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도망갔을 위치 추적도 거예요. 쉽지 않았고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위치 추적은 이거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통신 조회를 해봤더니 네네. 전화기가 이제 각자 명의로 한 10대 정도씩 갖고 있었습니다. 열대요? 그래서 당시 저희 팀 전원이 이 작업에만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 씨가 그 재영 씨를 진주에 있는 모텔로 유인을 할 때 그 뒤따라 붙었던 2명까지 그 번호를 특정해서 체포영장과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은 좀 특이한 번호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특이한 번호요? 그 번호 하나가 유 씨랑 8월 24일을 기점으로 두어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번호인데요. 대부업체 몇 군데하고만 통화한 기록이 있고 다른 통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명의자의 계좌를 추적을 해봤는데 네. 그 사람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 다 인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의 가능성을 두고 참고인 진술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그 남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요? 이미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어. 네, 그 실종 신고는 부모님이 하셔서 저 충청 지역의 신고는 이제 9월 중순에 들어와 있었고요. 뒤늦게 9월 9월 중순이면 중순에. 너무 그렇죠. 왜냐면 지금 8월 24일 이후부터 전화를 건 게 대부업체뿐이었다면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라진 남성을 태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태규 씨. 일단 형사님은 태규 씨의 가족을 만나 이것부터 확인을 하게 돼요. 태규 씨가 유 씨를 알고 있었느냐. 예, 가끔 연락하는 지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제 태규 씨가 직장을 얻어 자취를 할 때 거처가 없던 유 씨를 위해서 이제 방 한 켠도 내주기도 했던 사이였는데요. 태규 씨한테 400여만 원을 빌린 후 이제 잠적을 했고 또 그 후에는 집에 몰래 들어와 집안에 있는 물건도 훔쳐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규 씨 입장에서는 왜 그런 친구 같다는 놈을 왜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그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규 씨는 만나기 싫다고 그냥 계좌로 이체해주라고 했는데 유 씨는 이제 뭐 자기는 교도소도 다녀오고 이제 신용도 좋지가 않아서 계좌 이체가 안 되니까 이제 만나서 준다고 했더랍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게 8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온 게 9월 중순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라면 왜 그동안 왜 신고를 안 하셨을까요? 신고를 안 한 것은요.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25일 유 씨와 만난 다음 날입니다. 바빠요? 아니 말해. 유땡땡 만나긴 했는데 돈 못 받아서요. 걔도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주기로 하고 온 건데 못 주고 가서 찜찜한가 봐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 잤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규 씨가 잘못된 상황이면 이거 다 유 씨 아니면 유 씨 일당들이 보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네. 끔찍하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요. 8월 24일 이후 이 아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이거는 아들과 주고받았던 마지막 통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요. 8월 31일이 됐습니다. 아들,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아, 태규 씨 생일이었나 보네. 아 근데 이거 어머니 입장에선 그 당연히 아들이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답장 보면 아들이랑 얘기한 줄 알겠죠. 그렇지. 아들이 보낸 줄 알죠. 네. 그럼 아들에게 어쩌면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게. 대부 업체에서 태규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본가로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업체에서. 아들이 이제 사고명에서 대출까지 받고 전화 통화까지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아들이 살던 서울 집으로 이제 와보셨죠. 근데 이미 한 달 전 이사를 갔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첫 번째 피해자 재영 씨가 낯선 집에서 짐을 빼앗던 시기. 야, 그럼 그 집이 그 집이잖아. 태규 씨 집이란 얘기예요? 이야 맞습니다. 그렇지. 대박. 그때 어머님이 와. 거의 매일같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시면서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와 피해자 집에. 그때 당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제 예감이 이제 틀리기를 바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제 예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발 태규 씨가 살아있기를. 이들 일당의 범행 패턴을 보면 유 씨는 10년지기를, 이 씨는 아는 오빠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대출까지 성공해봤으니까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범죄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님이 칼을 빼듭니다. 네. 유 씨와 이 씨의 휴대전화 20대 모두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걸어놨고요. 둘이 함께 움직이는 동선을 좁혀서 숨어있던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확인한 순간 형사님은 도관에 든 쥐다 네. 생각하고 바로 잡으러 갑니다. 그 말한 지역 동네 그 어디로 떴나요? 예, 저 관악구 신림동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경찰 시험 볼 때 공부를 하던 지역이라 지역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팀 동료 형사 둘을 데리고 신림동으로 달려갔죠. 예,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처음에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부동산과 세탁소부터 뒤졌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집을 찾으러 갈 때 하는 거 아닌가? 태규 씨가 이제 실종 이후에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서 이제 최근 집을 구한 사람 중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부동산을 탐문을 한 거고요. 세탁소는 급히 이사를 했으니 빨래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쭉 다 탐문을 했는데요. 약 500여 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들을 탐문을 하면서 건물이나 상가 위에 있는 그 기지국 위치도 외워뒀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기지국 그 위치를 외워서 동선을 떠올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범인들은 결정적으로 잡혔나요? 추적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실시간 그 기지국 위치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기지국 위치가 유흥가가 아니라 주택가더라고요. 걔네들의 은신처이거나 아니면은 그 근방에 있는 PC방이 딱 한 개였는데 그 PC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은신처라면 이제 허탕을 치는 상황이고요. PC방에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니까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죠. 형사님들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켜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유시예요? 아니 이거 챙기고요. 야 이거 챙겨.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요? 말을 하세요. 영장 나왔어. 말을 하세요. 너 안 들어올 거야. 들어와. 거기 올라. 앉아. 둘 앉아. 아 그러니까 앉을 테니까요. 나 찍지 마시고요. 앉을게. 경찰관. 공무원과 일단 현재로 체포영장 체포하고 제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자 현재 시각 10월 3일 오전 05시 36분 내 체포영 체포한 거야. 네 들었어요. 어떤? 네. 네, 너 친구. 근데 보니까 지금 계속 반려견을 안고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 도주 중인데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 거네요. 예, 이 씨 강아지였는데요. 그 도주 중에도 그 피해자들한테 강취한 돈으로 비싼 고급 사료를 챙겨 먹이면서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더라고요. 야, 사람은 그때 이제 저 둘을 잡고 대출 그 받아 뺏은 돈으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명품 지갑 사고 커플링 사고 뭐 그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태규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지금. PC방에서 이제 검거를 할 때 이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태규 씨 전화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태규 씨 행방을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거로서 확신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모른다고 막 개구리 뻗듯이 뻗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인데 대주 좀 받자고 해갖고 안 받는다 해서 그냥 보냈다. 친한 친구 사이한테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거짓말을 깨부술 증거들 하나씩 찾아냅니다. 형사님은 8월 24일 태규 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네. 사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복구해냅니다. 이들의 계획은 진짜 끔찍했습니다. 어? 왜? 정말 공모자들끼리 주고받은 톡입니다. 채팅방에 초대를 했네요. 지금부터 지켜야 하는 거 말해줄게. 마무리 칠 때 담배, 소변, 대변 근처에서 절대 금지. 네. 그리고 침 뱉는 행동도 모자 쓰고 장갑 끼고. 형, 걔 만약에 죽으면 얼굴 가려야겠죠? 죽인다. 네. 그냥 돼지 하나 잡는 거요. 동물 하나 죽이는 거야, 흔히. 목 조르는 거 손으로 죽이면 다 남어. 장갑 껴요? 그리고 마무리는 태워. 맘 단디 먹어. 뒤처리는 누나가 할 테니까. 아, 네. 아휴. 게다가 지금 보면 주범이 유 씨가 맞나 싶기도 해. 이 씨가 예. 뒤처리 걱정 말라고 했잖아요. 이 씨가. 예. 뒷감당은 자기가 이 씨가 자기가 한다고. 뒤처리는 누나가 할 테니까. 예. 재용 씨가 아까 그랬다잖아요. 그 이 씨가 뭐 중국으로 아까 배 넘기자고 여차하면 예, 여차하면 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이 씨고. 이 씨였어요. 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본다면 유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를 다 내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실행범들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고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이 씨였어요. 이 씨의. 네. 이 씨. 아, 소위 행동대장이고 이 씨가 뒤에서 다 조종한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백을 했나요? 끝까지 발표했습니다. 야, 얘네 진짜. 그래서 한 방에 무너뜨려야 될 걸 찾아야겠다 네. 싶었습니다. 태규 씨를 만난 이후 이들의 동선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25일 새벽에 주유소에서 등유 4통을 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충북 음성과 전북 완주 등지를 돌아다녔고요. 주유소에서 등유를 샀다고요? 네. 근데 정말 태울 계획이었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등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간단한 소지품 태우는데 등에 4통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다가 날이 밝자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요. 예. 또 밤이 되자 다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경남 함양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26일 아침까지 함양에서 상당 시간 이제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아무튼 참. 자, 음성, 그다음에 완조 이런 곳에서 밤새 배회했던 걸 보면 불태울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아서 실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다음 날 함양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함양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당시 제 감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26일 낮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그 피해자 태규 씨 체크카드로 봉천동에서 삽을 3자루 삽니다. 그리고 27일 새벽에 다시 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감 하나만 믿고 밀어붙였죠. 어떻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유 씨한테 먼저 던졌습니다. 함양이라고 뒀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벌벌벌 떠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제가 맞췄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 씨는 전과도 많고 더 이상 진술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유치장 안에 있던 이 씨를 다시 출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씨한테 물어봤죠. 함양 어느 사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개를 푹 떨구더니 담배 하나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함양에서 예. 태규 씨가 발견이 됩니다. 맞아요. 나타나죠? 하다가 차 오면 자, 거기서 여기서 뭐 했어? 나 했던 대로 행동해봐. 그대로 해봐. 처음부터 죽일 수는 없었는데 후발적으로 죽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재영 씨는 풀어줬는데 오히려 절친이었던 태규 씨는 왜 살해까지 한 걸까요? 재영 씨는 이제 겁먹고 신고를 안 할 것 같았는데 태규 씨는 이제 성격상 신고를 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태규 씨한테 이제 차 안에서 빌려간 400만 원을 은행으로 돈을 보냈으니까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고 태규 씨가 확인하려고 이제 휴대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냐 이러는 걸 하자 뒷자리에서 밧줄로 목을 걸어서 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다 훔쳐보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태규 씨는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인 재영 씨도 대학교 때 알고 지내다. 알고 알고 지내던. 있었던 지인이었고. 유 씨와 이 씨가 이제 처음 동거를 하면서 작업 대출을 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노리게 된 거죠. 재영 씨 앞으로는 600만 원 정도고 태규 씨 앞으로는 4,500만 원 상당의 금을 대출을 받았고요. 또 다른 이들 피해자 외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2,800만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주범 유 씨가 그 태규 씨 살해 계획을 SNS로 지시를 할 때 같은 공범이었던 한 명을 또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뭐 단순히 거슬린다는 이유로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조직이네요, 그냥 조직. 배신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살해하고. 그렇죠. 일단 주범 유 씨, 이 씨 있었고 네. 그리고 태규 씨를 직접 살해했을 때 있었던 공범 2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된 조직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5명이나 있었고요. 미성년자도 있어요? 네. 11명 중에 아유. 5명이 미성년자야? 네, 저 미성년자였던 공범들은 뭐 처음에는 성매수자를 혼내주러 간다는 말에 뭐 속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일찍부터 다른 범죄에 이제 손을 많이 댔더라고요. 그렇겠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중요하다 이거. 네. 주범인 유 씨는 무기징역을, 이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25년형을, 살인에 직접 가담한 문 씨는 징역 35년, 또 다른 공범은 30년을 받았습니다. 재영 씨 폭행에 가담했던 이들은 2년 6개월에서 5년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검거 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영 씨와 태규 씨 가족들은 밀린 대출금 상환하라는 독촉고지서와 휴대전화 요금 독촉고지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저희가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사건을 해결을 했어도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